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집중 매수. 자,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상장 공지가 나오기도 전부터 마블엑스라는 넷마블이 발행한 코인을 집중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매수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상장되기 전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수억 원에 대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매수한 것 아니냐,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미공개 정보 이용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무려 9억 원어치를 투자하면서 상장되기도 전에 불확실한 코인에 투자하면서 과연 정말 순수하게 아무런 정보 없이 했을까라는 의혹이 눈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조선일보 거짓말, 어떤 거짓말인지 펼쳐보죠. 자, 금속노조 노숙 집회, 불법 규정 강행 해산.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엄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언을 한 뒤에 아마 첫 불법 집회 강제 해산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수차례 해산하라라는 안내 방송에도 버텼고, 그런 버티는 노조원들을 일일이 붙잡아서 지금 해산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도 벌어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경찰청장도 정부의 어떤 기조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문제가 생겨도 경찰들 인력들에게 징계 없이 면책할 거다라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윤 정부의 어떤 기조가 경찰에 그대로 반영된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국산. 자, 어떤 내용인지 펼쳐보시죠. 자, 로켓도 위성도 이제 우리나라가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 개발한 또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우주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주 G7이 됐다. 그렇게 기사가 제목이 달렸는데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했고요. 18분 58초 비행했고 목표 고도 550km로 지금 잘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아이템으로 오늘 첫 소식 시작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자,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마침내 우주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한 차례 연기되면서 가슴 졸인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발사 직후에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그런 쾌거라면서 누리호 발사를 축하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5, 4, 3, 2, 엔진 정화 시작되었습니다.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또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축하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독실 과학 전문가, 과학 평론가 모시고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누리호가 발사된 지 15시간쯤 됐습니다. 이 시각이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지금 있을까요? 네, 누리호 자체는 이제 궤도를 돌고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네. 어디까지 성공을 했냐라고 한다면 모든 발사 단계는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네. 그리고 목표 궤도의 위성 사출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말하자면 내려준 셈이 됐습니다. 아, 손님을 내려준 셈이 됐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안정적이라는 소리로 들리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3단 로켓은 이제 그런 손님들과 또 부딪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자세 제어를 하면서 뒤로 빠진 상황이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내려와서 대기권에서 소멸될 계획입니다. 오늘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발표는 그때 하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누리호 자체는 손님을 내려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자체는 정말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보면서 이 손님들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네. 제대로 궤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뭐 도요셋 1호 그리고 루미르 같은 몇 가지 위성들은 이미 수신됐다는 소식들이 전달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님들이 안정적으로 잘 하차를 했고 그리고 잘 그 본인들의 길로 가고 있는지는 교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몇 개는 확인이 된 상태라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찌됐든 이거 뭐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클 것이고 그리고 이건 뭐 숫자로 따져볼 수도 없을 만큼 네. 정말 큰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이 지난 며칠간 가슴을 좀 더 졸였던 것 같습니다. 발사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게 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이번에 또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아니었나 봐요. 바로 다음 날 바로 발사에 성공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발사 준비 중에 이제 에러가 하나 이상이 발생을 네.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발사체에 필요한 고압 헬륨이 있습니다. 그 헬륨을 공급하는 장치가 그러니까 공급을 다 한 다음에 네. 이제 헬륨을 그 공급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압력이 너무 높은 상태잖아요. 그대로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칙한 소리가 나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압력을 빼주는 해압 밸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압 밸브에 명령을 내렸는데 발사 제어 컴퓨터에서 그 설비 컴퓨터에 명령을 내렸는데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밸브가 고착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수동으로는 동작을 하더라. 그럼 밸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통신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상태 그대로 발사 시퀀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요. 네. 발사는 사람이 뭐 카운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시스템이 계속 체크를 하면서 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 정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럼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발사가 중단될 게 확실하니까 네. 그럼 어떤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제 새벽 5시까지 고생하면서 확인을 하고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명령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을 했고 네.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 수정하고 예행 연습까지 여러 번 하고 나서 적어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던 그 문제는 해결을 했고 네. 실제 어제 발사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된 거죠. 알겠습니다. 발사 시간이 그럼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 때문에 저녁으로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녁에 발사를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이 누리호 1호, 2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발사 같은 경우는 연습, 실용 위성 발사하는 건 아니었고요. 네. 테스트에 가까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그냥 좋은 시간, 낮 시간에 쏜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실용 위성, 정말 고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위성이 원하는 궤도에 내려줘야 되는데요. 가장 주가 되는 고객이 말하자면 지금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인데요. 이 위성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네. 그러면 24시간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낮 시간에 쏘게 되면 바로 금세 그 위성이 지구 뒤로 들어가면서 밤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낮과 밤을 오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햇빛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궤도가 어떤 궤도냐 하면 그래서 그 낮과 밤의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시 24분이라는 시간이 맞습니다. 나오는 저녁에 써야 되는 거고 그 궤도는 여명 황혼 궤도라고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여명이 올라오는 거고 한쪽은 이제 황혼이 지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위에를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낮 상황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낮밤 경계로 움직이게 경계로 됩니다. 아슬아슬한 경계 위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군요. 그리고 이번 발사가 의미 있는 건 사실 1, 2차 발사 때와는 좀 달리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 언급해 주고 계시지만 테스트가 아니라 네. 실용적, 진짜 손님을 태우고 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국제적으로도 이런 건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자체 개발한 위성을 자체 개발한 로켓에 쏘아 올린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용급 위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위성 기술은 사실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실용 위성을 탑재해서 쏠 수가 있고 민간 위성들 3기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대외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곳에 네. 쏘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혹은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들이 정말 투명하게 우리가 과학 위성을 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우주 G7 진입을 선언하는
쾌거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네.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홍보를 해도 괜찮은 거겠죠. 그건 정말 대단한 게 맞습니다. 사실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11개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소형 위성입니다. 작은 위성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위성을 쏘려면 그래도 1톤 이상의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는 그 말하자면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네. 1톤 이상을 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7개국밖에 없는 거고요. 아하. 물론 7개국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자면 유럽연합은 나라가 많잖아 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그 유럽연합에 하나하나의 나라들이 그럼 쏠 수 있는 기술이 있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연합으로 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7번째 앞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미국, 없습니다. 뭐 중국, 그렇죠.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뭐 지금 유럽연합, 말씀드린 유럽연합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G7 진입하는 쾌거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자,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 이후에도 앞으로 2027년까지 3차례 발사를 더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위성들이 더 발사가 되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2027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2023년이고요. 그러면 3번을 더 쏘게 됐습니다. 그럼 4, 5, 6년이어야 되는데 왜 7년일까 싶잖아요. 2024년은 패스를 하고 2025, 6, 7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항우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 주도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로켓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 발사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뒤에서 참관을 했어요. 그 다음 발사 때부터는 이제 민간으로 이전이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발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모든 기술은 항우연이 갖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번에 내주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좀 더 공부하고 좀 익힐 시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간 업체로 점점 이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정부 주도로 했었던 거에 비해서 민간 업체라고 한다면 코스트도 내려가게 될 거고요. 조금씩 더 개량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업체를 통해서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속도라면 그런 취지라면 앞으로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테고 그러면 저희도 달 탐사 이런 것도 더 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전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 이독실 과학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이 여전히 지금 휴가계를 내고 어제도 법사위 본회의 불출석했는데 자, 안산에 지금 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요청을 해서 진상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쪼개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취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자, 네 분의 출연자들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드리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잠행을 하는 동안에 과연 김남국 의원이 무엇을 했을까 궁금해졌는데 조금씩 뭘 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 거래소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모두 챙겼다고 하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가평 휴게소 도착한 거 기억하시죠? 5월 18일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편안한 복장, 나들이 복장을 하고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주차했던 모습이 나왔는데 그 보좌진을 통해서 같은 날 빗썸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빗썸이라 함은 60억 상당의 위믹스를 보유한 그리고 거래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업비트 거래 내역도 김남국 의원은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거래했고 자신이 과거 어떻게 사고 팔고 했던 그 수많은 거래 내역
자체 민주당 내 진상조사단에서도 요구했던 거래 내용 그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마 검찰 수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챙기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지금 일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오히려 형사 사건에 대한 방어만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데 네. 거기에 지금 세비받는 보좌관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자료 취합하는 거는 국민에 대해서도 예의도 아니고 의정 활동도 지금 내려놓고서 방탄용으로 지금 배지만 유지하지 마시고서 그냥 방어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처음에 결백 주장했을 때도 뭐 민주당에 자료 제출하면 바로 해명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게 접니다. 그러니까 전 결백합니다. 이랬는데 사실 맞습니다. 요구만 했지 그냥 자료 제출 안 하고 탈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도 결백한 사람은 미리 내고 사실 당에 부담 안 줄 사람이었으면은 수사기관 이전에 민주당에 내요. 그러면 민주당에도 법조인 출신, 경찰 출신 다 있잖아요. 분석 금방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냈다는 거는 자기가 지금 영장 통해서 밝혀질 거 이외에 이거를 거래 내역으로 추가로 더 나올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더 잘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압수수색 영장에서 나온 만큼만 놓고서 싸우겠다. 딱 형사 사건만 대비하겠다. 이런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오늘 또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신문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조선일보 보시죠. 자, 마블엑스, 넷마블이 발행한 코인입니다. 이것 또한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많이들 보도가 됐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뭐냐면 마블엑스가 상장 공지조차 나오기 2주 전부터 김남국 의원은 이 마블엑스를 집중 매수하고 있었다. 심지어 10억 원에 가까운 9억 원어치를 매수했고 그리고 실제 상장 당일 급등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될지 안 될지도 일반인들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9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한 번에 마블엑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걸 사들였다라는 건 충분히 미공개 정보 혹은 내부 정보를 알지 않고서야 이렇게 간특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블엑스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해서 가상자산 전문가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정현 회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메타콩즈의 경영진이 이제 구 경영진을 겨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메타콩즈를 김남국 의원이 사가지고 한 또 3배인가 뭐 뛰었고 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부 정보 없이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그러면 내부 정보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윤희석 대변인님, 뭐 수상해 보이긴 하죠. 수상해 보이긴 하죠. 그렇죠. 상장을 할지 말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9억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주식 9억 하는 거, 9억 투자하는 거하고 이 코인 9억 투자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네. 주식은 어느 정도 내재 가치가 있고 아무리 떨어져도 적어도 액면가는 보장하니까요. 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9억을 코인에 투자한다는 거는 주식 투자 정도 어떤 투자 다른 대체 수단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면 어떤 정보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 코인을 발행한 마블엑스라는 회사에서는 전혀 그런 내부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부 정보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그러면 거래소 쪽으로부터 받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마블엑스라는 회사가 거래소에게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 신청을. 상장 신청한 2주 후부터 2주 후 거기서부터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사게 되고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이 보면 상장 시점 그 직전 직후 뭐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정보는 마블엑스에서 안 줬다면 상장을 관할하는 빗썸에서 거래소에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내부 정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열흘 넘게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 의원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래서 그만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왜 숨어 다니느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아, 전화 통화를 했습니까? 예. 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랬다고요? 국힘 측에서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코인을 가지고. 예.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이 의의가 없어서 예. 의원님 정말 잘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되게 숨을 때는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때 사람들이 숨더라고요. 처음 자기 주장대로 불법은 없었으면 왜 숨어요? 계속 불법이 없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불법은 없다 숨고 뭐 이래 놓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저는 이렇게 버려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한명식 대변인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억울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게 아니라 당당히 나와서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하시듯 나와서 뭔가 해명하고 설명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저야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한 적 없기 때문에 네. 탈당 이후에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인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료를 모으고 하는 것도 이분이 변호사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지금 검찰이 뭐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법적인 문제는 김 의원이 충분히 소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마블엑스 저도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기사가 네네네. 났길래. 그래서 인터넷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한 700만, 800만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도를 보니까. 근데 이게 상장 전후로 이 포털 가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코인이 상장된 가능성이 있다. 뭐 주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되게 유망한 주식이 있으면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관심들이 있듯이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어떤 사전 정보를 얻었다면은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상장 이후에 급등한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 팔아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익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는 계속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해가지고 팔아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정보라면 이분이 그냥 상장되고 급등했을 때 다 팔아서 이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마블엑스가 이제 그 국민의힘 이제 진상조사단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명을 했어요. 전혀 없다고 하니까 다시 또 이제 알아봐라고 하니까 또 추가로 해명을 냈는데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검찰은 이미 어느 정도 보면 이걸 들여다봤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자체 조사했는데 또 거짓말을 했다? 멀쩡하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 정부 검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 좀 분명히 밝히면 되니까 현재로서 이제 많은 의혹 보도가 나오는데 좀 차분하게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마블엑스 부분은 좀 법적으로 짚어야 되는 게 실제로 주가 조작을 했을 때 주가 조작을 걸었는데도 그 범죄 일당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거래 흐름 때문에. 그래서 네. 내부 정보에 의한 거는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건지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호재가 있습니다라는 걸 안 순간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장 흐름 때문에 돈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더 움켜쥐고 있다가 자기가 손실 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절도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주인이 소리 질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면서 뭐 신발이고 뭐고 다 벗어놓고 도망을 쳤을 때 제가 그럼 손해 본 건가요? 절도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알려주고 굉장히 저 시기에 알 수 없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9억치씩 산다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상한 거고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에 대한 거는 이 사건 본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적 문제를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에게 화가 나고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잠행을 계속 하는 이유는 꼭 법적 문제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들 많아요. 노동희 교수님. 네, 뭐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정말 저런 아까 안민석 의원이 현재 김남국 의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저는 저런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을 전하죠? 네. 설사 들었더라도 네. 우리 보도해도 굉장히 주의하잖아요. 저런 것들. 근데 저런 사태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 여러 차례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저 말 들으면서 좀 섬찟했어요. 혹시라도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물어봤더니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이 방송 보면 극단 선택 그런 말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 이건 그럼 왜 저런 얘기가 전해졌을까? 본인이 무슨 피해자인가? 보통 뭐 어떤 사람들에게 뭐 어떤 피해를 당해가지고 막 그 마음이 안 좋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하는 생각이 든다. 김남국 의원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태를 벌인 당사자고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다 공개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무슨 저 자료 모아가지고 검찰 수사 대비하지 말고 그냥 다 공개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분석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저걸 이렇게 전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 아닐까? 만약에 본인이 몰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보내면서 뭐 어떤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정치적 신호 아닐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분이 지금 신분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사퇴하신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 사람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참석도 안 하면서 이렇게 어디 뭐 의정 활동을 한다 그러죠. 안산에서 무슨 의정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본인이 아마 과거에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뭐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회의 참석하지 않으면 무노동 한 번에 10%씩 수당 삭감하자. 본인이 빨리 저 수당 삭감 신청을 하고 본인이 만약 그건 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된다면 반납을 하길 바랍니다. 뭐 법안 통과가 안 됐으니까 뭐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본인이 공동 발의했으니까 실천해라 이런 지적도 하셨고 그리고 누구에게 신호를 보낸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그 안민석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를 굳이 꺼내 들면서 김남국 의원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굳이 방송에서 했다는 것 그게 좀 약간 의아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일 교수께서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뭐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잠행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사망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복당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영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또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지금 자꾸 제 복당하고까지 연결시켜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던데 사안이 다르죠. 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정치를 지금 당장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복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당헌 당규 때문에라도요. 앞으로 총선 이전에 복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입법 활동을 하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같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전혀 다르죠. 물론 뭐 다르긴 한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민영배 의원이 저렇게 말씀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민영배 의원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민주당 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해석과 다른 사람의 거의 비슷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억지에 가까운 얘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는 듯이 보이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본인이 이 얘기를 했어요. 김남국 의원이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민영배 의원이 했던 그 위장 탈당 관련한 그동안의 사안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민영배 의원 또한 앞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김남국 의원 탈당했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또는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저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하신 말씀은 두고두고 남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가 좀 떠들썩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위메이드가 국회를 14차례 출입했다라고 횟수는 공개가 됐었는데 출입 기록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자, 보시죠. 2020년 9월에 허은하 의원실, 2022년 10월에 정의용 의원실, 2022년 11월에 김성주, 오기영, 김종민 그리고 정무위원회 이건 이제 본청에 있는 겁니다. 자, 2022년 12월에 윤창현, 김한규, 양정숙 의원실, 23년 2월 올해 2월에 양정숙, 올해 4월에 윤창현 의원실 8명의 의원실 14차례 방문했는데 김남국 의원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위메이드는 여러 의원실을 찾았던 건 확인이 됐습니다. 해명이 쫙 나왔습니다. 나 아니다. 나는 뭐 불법한 거 없다. 윤창현 의원 저는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정의용 의원 가상자산 관련 설명 들은 바도 없다. 자,
자, 여러 가지 뭐 관계자 만난 적 없다, 참석하지 않았다, 만난 적 없다, 투자한 바 없다, 투자한 바 없다, 만난 적 없다. 이런 식의 어떤 해명들이 쭉 나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이 없다는 거에 눈길이 좀 끌긴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국회에는 네. 저도 국회 근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대관 팀들이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네, 큰 기업도 있고 물론입니다. 유메이드도 있기 때문에 이 만났다고 해서 뭐 부정한 로비를 받았다거나 대부분 이제 정무위원들이 많아요. 네. 많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의심하는 측에서는 이 3번이라는 게 대단히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한 달 사이에 3번이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기간이더라고요. 한 달보다 훨씬 단축돼. 뭐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 무슨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김남국 의원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거 가지고도 뭐 부정한 뭐가 있다고 제기하는 건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관 팀들이 와가지고 특히 보좌진 만나고 하면 당시 위메이드가 상장했던 뭐 주식 아니 코인이 네. 뭐 그 거래소에서 폐지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처음 요구한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었어요. 네. 김모 의원이었는데 요구할 때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안 나왔는데 마치 이제 공개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국회 사무총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죠. 근데 이광재 사무총장이 네. 또 이광재 사무총장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무슨 뭐 막으려고 하고 이게 뭐가 흑막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다 봅니다. 그거는 정말 과도해요. 왜냐하면 국회 절차에 의해서 지금 윤영 위원장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이세요. 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했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에 따른 걸 보면서 여야 모두 좀 과하게 반응하거나 과하게 지적하면은 그 역시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출입 기록 공개된 게 뭐 전혀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의원들 또 네. 보좌관들까지 혹시 뭐 코인을 거래한 게 있는가, 보유한 게 있는가, 뭐 이분들에게 어떤 로비를 받아서 무슨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든가 코인 관련 뭐 그런 거 조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이런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개적으로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서 지금은 요즘 예전에는 그냥 뭐 신청서만 쓰면 되는데 지금은 그 약속한 의원실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이 돼야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입법 로비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공개 행보, 기록 남는 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미공개 정보를 줬거나 아니면 미공개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서 코인을 줬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 기업체 분들이 가서 공개적으로 기록이 남는 행보를 해가지고 뭐 로비를 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명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분들도 당연히 해봐야 되지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기록이 없다. 그러면 이게 또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남국 의원은 관련해서 이메이드 코인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P2E 관련 법까지 발언했고 네. 뭐 같은 관련 포럼까지 행사를 진행했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건 이 가정입니다. 네. 뭐 불법적으로 로비했다 그러면 이렇게 김남국 의원실 가는 거 기록에 남고 하는 걸 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 기록이 안 남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개된 이런 기록이 전혀 의미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입법 로비, 불법적인 것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이 공개가 되면서 방문 기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위메이드 로비 의혹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 이런 지적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로비라는 게 그렇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국회의원실에 가가지고 대관 담당 직원이 가서 의원을 상대로 또는 보좌진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하겠어요. 은밀한 장소에서 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원실 또는 뭐 국회의원과 면담한 기록이 없다고 해서 이걸 면죄부 삼는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에요. 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없잖아요. 지금 보면. 네. 그건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입법 로비라는 거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로비라는 것의 특성상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로비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 측을 만났을 거다 단정을 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부터 요구를 했다. 요구를 했고
공개를 하면서 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잔뜩 나오니까 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 겁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이 봐주려고 이걸 또 이렇게 해서 공개를 했다. 이미 앞뒤가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공세도 적절하게 하고 네.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공세를 해라.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김남국 방지법이라는 그 법안이 만장일치로 처리가 됐는데 여러 가지 뒷말들이 좀 남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김남국 방지법 통과가 됐지만 결국 김남국에는 손을 못 쓴다. 자, 코인 보유 국회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생겼는데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신고 안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게 맹점입니다. 자, 전세 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했고 관업법 뭐 이런 거는 이제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결국 코인도 자산에 공개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등장한 법인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맹탕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법 2개가 개정됐는데 국회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소급해가지고 밝히라는 내용은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급할 필요 없는. 네, 뭉개면 돼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소급표를 정하지 않았어요. 아하. 게다가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지금 임기 거의 다 채우고서 6개월 뒤에 그냥 슬쩍 넘어간 그 이후 것만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매각했습니다, 제로입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그렇게 빠져나가고 처벌 규정 없는 소급표에 대한 국회법은 그냥 안 내면 끝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는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돼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법이 이렇게 허점이 있는 법을 통과시킨다라는 거는 다른 분들께서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도 안 되고 거기에 관련된 제가 이제 뭐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처벌 규정 왜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아우 챙겨보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실명 얘기하셔도 됩니다. 전조서 의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 규칙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건 이건 맞지도 않아요. 처벌 규정을 어떻게 규칙에 넣습니까? 이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질문 들어오니까 곤란하니까 이렇게 넘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법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나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꼼수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남국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 내분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김남국 사태까지 당 지도부의 대처를 놓고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 안 내려간다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사표현을 활발하게 하자. 말도 못하나. 뭐 당대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굳이 또 외부에 특히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는 행태들이 저는 같은 당원으로서 좀 사실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물론 지지자들에게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얘기여서 물론 저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뭐 술 먹을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밥 먹을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안 내려가겠다는 그 의지는 확인을 한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많이 있잖아요. 버틸 수 있을까 어떨까 막 걱정들이 많이 하는데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네. 해야죠. 내려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런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이상한 그 행보를 통해서 하여튼 뭐 국회의원이 되고 바로 대선 패배 후에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많은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저런 상황을 스스로 방탄을 만든 건데 본인이 지금이라도 뭐 언제든지 책임지고 내려가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정치는 또 한 가지가 항상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상황은 저도 그거 보면서 걱정되는 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한참 얘기했습니까? 그다음에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또 그게 다 좀 숨어버렸잖아요. 김남국 코인 사태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숨어버렸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잠재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폭발하면 더 엄청 크게 폭발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화약고가 쌓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젠가 저게 그야말로 당내 갈등으로 또 외부 충격으로 폭발하면 저는 걷잡을 수 없을 수 있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표직을 글쎄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부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써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원회 대표에게 정권을 넘기는 그런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느 형태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대표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뭐 자기 직을 내놓지 않겠다 하면 이른바 그 과거 2012년 문재인 모델처럼 대표는 있으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혁신위원회 대표가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란 건 뭐 생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 돈 넘은 행태를 지금 당 안팎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 대표는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면서 비명계와 어떤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웅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아니 요즘 뭐 어디 저 식당 가면 수박이 후식으로 나오는데 잡으려다가 움찔합니다. 이 관계에 대비하겠다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내로남불, 도덕 불감증,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악화되는 거, 말 못하게 하는 거, 뭐 자꾸 억누르는 거.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는 거지. 이간질, 이 관계에 속아났다.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좀 어이가 없어요. 자, 뭐 저런 갈등도 있다는 부분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갈등은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돈봉투 의혹을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움직임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사진부터 한 장 보실까요? 자, 윤관석 의원. 어제 본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와 윤관석 의원의 모습인데요. 서로 악수하고 웃으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마 속마음은 서로가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부결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체포동의안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당론으로 뭐 가부를 결정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자유투표하죠. 예, 그렇죠. 각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건도 뭐 제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넘어오면 뭐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내용도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저기 윤관석 의원이나 아마 윤관석 의원은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도 뒷자리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표랑 자주 보이는 사진도 나오던데 일전에 이제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만 우리 당 의원들 탈당하면 왜 탈당하냐고 하던데 하영재 의원이 엊그제 탈당을 했어요. 결국 탈당했는데 그건 그 의원들이 정치적 결정이니까 그 역시 또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하영재 의원은 탈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도 동료 의원들한테 여야 가리지 않고 특히 자당 의원들한테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조사받고 나와서도 본인은 이 혐의를 인정 못한다고 했으니 영장이 넘어오면 또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한 다음에 또 와서 본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소명을 할 거고 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잘 안 열어가는 것도 방어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두 사람 마음이 좀 복잡하겠습니다. 그 이성만 의원은 혐의 부인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자처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이성만 의원이 그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어제 이성만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죠. 아니 이번 영장 청구가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이며 그 수준의 불가함을 보여준다. 그런 사실이 없을 뿐더러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실제 한 페이지 이상의 대화 중 일부를 짜집게한 것입니다. 내 핸드폰을 깠더니 뭐 문자가 40만 건, 50만 건 나왔다는데 그거 증거인멸을 한 겁니까? 본인은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안 가르쳐줘서 핸드폰도 못 가게 하면서
나는 있는 거 그대로 다 줬는데 뭐를 내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겁니까? 국회의원에게 모욕을 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 더 이상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짜깁게 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행태도 비판했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녹취록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원본과 동일성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그러면은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시연을 틀어요. 그렇죠. 다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게 뭐 짜집기를 하는 순간 그 사건은 위법 수집 증거로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녹취 파일이 3만 건이기 때문에 일상대화까지 그냥 모두 다 녹음한 거예요, 이정근 씨가. 근데 그 중에 일부만 건드려도 내용이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조작 수사, 기획 수사란 얘기는 사실 국민들에게도 그냥 택도 없는 얘기다 이래서 그냥 바로 배척될 얘기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그 문자 핸드폰 번호 안 알려준 걸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네. 헌법적으로 근거 뿌리가 달라요. 이거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묵비권, 진술거부권에 이게 일관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로 알려주지 않는 거는 진술거부권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의원님들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다 행사하셨잖아요. 네. 그거고 그 원본을 훼손하지 말라는 게 증거인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 그걸 갖고 왔을 때 포렌식으로 열어보는지 못 열어보는지는 수사기관의 몫이니까 그 가능성 자체를 네가 없애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두 개는 전혀 다른데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증거관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깡통폰 내고 윤관석 의원도 그 깡통폰 내고 이러면서 뭐 방어권이다 이러시는데 그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그건 증거인멸이죠. 당사자 본인이니까 처벌은 면하지만 구속영장에서는 증거인멸로 봐요.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핸드폰 폐기했나 교체했나 삭제했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깡통폰 내놓고서 방어권 얘기하시면 사실 궤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랑 헌법적인 뿌리도 다른 얘기 이렇게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 사건에서는 법리적으로 좀 반박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체포 동의안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영배, 홍익표,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 정서는 지금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좋지 않겠죠.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나올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때문에 뭐 굳이 저희들이 어떤 체포동의안에 방어막을 쳐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뭐 동봉투를 전대에서 돌렸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용서해서는 안 되고 네.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제2의, 제3의, 제4의 캐비넷에 어떤 수류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부패한 정당으로 이미지하는 이런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도부가 아마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뭐 초선, 재선, 뭐 중진할 거 없이 그냥 이 두 의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히 찬성표를 던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참 무서운 거죠. 탈당을 하고 나니까 그 속된 표현이지만 민주당에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물론 이제 여론에 밀려서 그럴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분들 탈당하기 전에 또는 탈당 이후에도 얘기한 게 이것은 검찰의 기획수사다. 네.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다. 방금 이성만 의원도 굉장히 호통을 치면서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논리를 뒤집을 만한 또 다른 논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기획수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이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노동 교수님. 글쎄 이제 저는 원칙도 일관되게 항상 얘기한 게 우리 헌법상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야말로 도망할 우려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해서 불구속 기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사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이 나중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물론 이제 뭐 얘기하겠습니다만 검찰이 설사 이분들이 뭐 무소속이지만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걸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야죠. 근데 저 이분들에게도 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이 두 의원도 그렇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관 앞에 가서 소명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네. 만약 본이 아까 이성만 의원 저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법관 앞에 가서 얘기하면 법관이 일리가 있다 하면 영장 기각할 거 아닙니까?
하영재 의원이 그랬잖아요. 영장 기각됐잖아요. 체포동의안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 저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 본인 이제 신상 발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전에 어느 의원처럼 체포동의안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내가 법관 앞에 가서 소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굳이 그걸 읍소할 필요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의원들 곤혹스럽게 만들지 말고 의원들 투표할 분들 중에는 받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들 참 입장이 난처할 거 아닙니까? 가결시키기도 그렇고 부결시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고 본인이 당당하게 저 얘기할 때 나 이 법관 앞에 가 내가 소명해서 분명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그 판단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받은 의원들은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 실명이 거론됐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받은 의원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난처할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뭐 다른 소리 할 거 없이 수사 잘 받아라, 조사 잘 받아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장관님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로 남불이라고도 했거든요.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0일 날 아무래도 체포동의안 때문에 본회의 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강조할 예정이신지. 제가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 장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한 장관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근데 저는 법무장관 이번에는 뭐 되게 뭐 흥분하거나 뭐 이른바 뭐 그런 막대한 그런 거 없었는데 전 다만 법무장관이 이제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사세요. 법 앞에 평등 하면은 모든 건 똑같이 돼야 돼요.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고 윤관석, 이성만만 아니고. 근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본인에 대한 독지 폭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검찰이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를 또 신청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손준성 검사는 왜 무혐의를 냈다고 대검이 징계 신청을 안 합니까? 그래서 안 맞아요, 형평성이.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많은 의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고 조사받으면 물론 뭐 휴대폰 번호 안 알려주는 것도 우리 구 변호사 말처럼 헌법에 보장된 뭐 방어권일 수 있습니다. 본인 혐의에 대해서. 하지만 적어도 이런 얘기를 입에 달면서 계속 할 정도로 국민들한테 막 호소할 정도 되면은 당당했다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당당하면 조사받아라. 그럼 당당하면 자기도 휴대폰 제대로 내고 조사받았어야 되죠. 근데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을 꼭 떠나서도 국민 정서도 허용하는 범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님 당당하게 본인 일도 처리하고 주변에 대통령 가까운 분들도 당당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시고 하면은 국민들이 더 박수 칠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장관 말씀이 참 저는 타고 와닿던 게 송영길 대표도 법조인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법하고 전혀 달라요. 옛날에 유시민 씨 궤변 노래 넣었을 때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끼리의 대화가 아니라서 그냥 그 이상한 말에 상대 안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냥 조사 잘 받으시라 이런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제 독직폭행이나 이런 거는 무죄는 났으나 그 때린 행위는 인정됐잖아요. 그 고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징계라는 거는 그 형사 범죄만이 아니라 뭐 윤리, 품위유지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상하거나 뭐 편향되거나 균형이 안 맞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비슷하게 지금 뭐 따져봤을 때 선거 범죄는 선거 범죄끼리 봐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봤을 때 사실 일반적인 선거 범죄는 그냥 바로 구속해요. 저거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막 20만 원 돌렸는데 영장 청구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됐을 때 지금 경중이 어떤지 균형이 맞는지 이걸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손준성 검사는 왜 징계 안 합니까, 대검이? 지금 그거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혐의 난 거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정리를 형평성이 하고 안 맞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수사 가겠습니다. 자, 놓치기 아까운 뉴스 첫 번째 뉴스 신문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러려고 독립성 했느냐? 선관위 아빠 찬스 특혜안. 자,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자녀들이 선관위에 근무하는 고위직들이 자녀들을 지금 취업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선관위에 취업을 시키려고 했느냐 봤더니 간부 자녀 채용 지금 6건이 나왔는데 큰 선거가 없으면 사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관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나마 선거가 열리는 그 시즌에는 대부분 또 휴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승진 속도도 다른 부처 공무원들보다 4, 5년이 빠르고 그래서 꿀직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독립성 강조 뭐 말도 안 되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노동희 교수님, 뭐 길을 쓰고 자녀들을 보낼 만한 이유가 저기 있었네요. 네. 그러게요. 뭐 지금 보니까 저도 몰랐던 얘기도 많이 있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선관위가 항상 인기 있는 직장이라는 게 뭐 보람 있는 일을 해서가 아니고 네. 만약 중앙선관위가 되면 어디 이동을 안 합니다. 과천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통 공무원들은 여러 이렇게 지역으로 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판검사들은 뭐 2년에 한 번씩 거의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고 또 지역 선관위도 대개 거기서만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이 지금 안정성이 있고 저도 몰랐던 게 바로 선거 있는 때 뭐 휴직을 한다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나와가지고 취직하던 사람 나와서 같이 힘을 보태야 될 그런 일인데 이 시기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몇 가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전 선관위가 우리나라처럼 이게 헌법기관인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 역사적 이유가 있잖아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만들었고 더구나 이제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치잖아요. 그죠? 입법사법행정에다가 뭐 선관위원장, 헌재소장까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선관위원장이 5부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정말 선관위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그런 직장을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문제 하나는 이제 대법관이 지금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게 돼 있죠. 겸하죠. 네. 비상임직입니다.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사무처가 다 하는 거예요. 사무처가. 비상임을 뭐 하겠습니까? 이건 관례적인 거거든요. 네. 뭐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겸임하고 선관위원장을 뭐 호선하게 돼 있는데 그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게 되고 위원장을 맡게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분명히 선관위원장 상임위로 근무할 수 있는 그래서 선관위 사무처도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조직 개편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중앙선관위가 알고 보니 고위직 고용세습위원회였습니다.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저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녀를 채용시킨 이제 부모들은 그 선관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특혜 채용된 구자님 변호사님, 자녀들은 계속 남아서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뭐 버티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위계에 의한 뭐 공무집행 방해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 절차에 위법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근데 지금 이제 의심스럽긴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시험 보고 들어간 분들이 아니라 지금 경력직으로 해가지고 우회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의 평가는 대부분 뭐 면접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런 절차에서 누구의 뭐 자녀인지 알고서 점수를 어떻게 줬다. 이 내심에 있는 부분을 밝혀내는 게 뭐 시험 문제가 유출되고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그냥 시험에 의한 비리 이런 거랑 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형사도 사건으로 이제 비화가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밝혀지지 않으면은 자녀를 강제로 내보내기는 사실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자,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야당은 연일 거친 말로 이번 시찰의 의미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는데 특히 안민석 의원은 시찰단 보고를 믿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부부 먼저 마셔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시찰단이 먼저 먹어본다고요? 그 전에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시고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은 끄떡 없다고 다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대통령 시찰단 국회의원님들 이분들부터 국민들 앞에 시험 행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마시겠습니다. 자, 저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24일에 정청래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식수로 마시지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바다로 버립니까? 그렇게 깨끗하면 수위수 생수처럼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일본이. 자,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저 정도 얘기 나오는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점검해야 될 거를 자꾸만 이 괴담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적도 있었고요, 10년 네. 전에. 자, 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얘기, 네. 그 오염수를 직접 마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강물을 그냥 마시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강물에는 물론 뭐 깨끗한 물이 흐르기를 바라지만은 온갖 생활 하수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걸 정화해서 우리가 식수로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은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이 삼중수소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그 방사능의 단위를 이 베크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제가 몇 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에서 22개 정도의 삼중수소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그 고리 원전에서는 한 해에 50개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5만에서 7만 개입니다. 태평양 앞바다에만 300만 개가 있대요. 자, 그러면 22개가 1년에 후쿠시마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처음에 태평양으로 동쪽으로 쭉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것까지 보면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마셔봐라.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괴담처럼 유포하면서 국민들께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파적인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 무슨 학자 한 분이 네, 뭐 10리터인지 1리터인지 네.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가 그렇게 먹으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국민의힘이 세비를 들여가지고 국회에 초청을 합니다. 왜 그분을 일본 자민당이 초청을 해야지 대한민국 집권당이 초청을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줍니까? 그러다 보니 가방위원장이 묻습니다. 원안위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간부들한테 마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마신다고 했어요. 위험합니다 했어요. 저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137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석촌호수예요. 잠실에 석촌호수 있지 않습니까? 석촌호수 가보면 아시지만 그렇게 크다는 생각 안 해요. 거기에 4분의 1 수준이랍니다. 정말로 일본 정부가 이게 식수까지 가능하다 하면은 저는 마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국에서 담아 놓으세요, 차라리. 석촌호수, 잠실 석촌에서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땅을 파서 담아 놓던지 아니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뭐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에서 쓰면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어요. 화장실 써도 된다고. 그러면 쓰면은 그렇게 해서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왜 자기들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서 1km까지 태평양으로 관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버리려고 합니까? 그거는 돈 문제, 비용이 적게 되는 문제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자기 나라에는 도저히 이 오염수를 담아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다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찰단들은 저도 기자 오래 했습니다. 우리 언론 기자들이 버스를 보고 추정을 해요. 저기에 시찰단이 탄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이게 뭡니까? 언론에 비공개하지, 명단도 공개하지 않지, 시료 채취 안 하겠다고 하지, 뭐 시찰 시간은 제한하지, 피폭 위험 때문에. 일본은 설명회라고 하지. 일본에서는 이번 기회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달라고 거기 장관이 얘기하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후쿠시마에서 내보내는 거가 우리나라 해역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중국에서 나오는 건 바로 서해로 나옵니다. 중국에서 훨씬 많이 나와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말이에요? 원전 오염수하고 저는 비교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학적 얘기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을 일본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떠한 지진이나 쓰나미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2011년 대지진 나가지고 원자로가 녹아내렸습니다. 제 말씀은 과학이라는 것들이 입증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21년 4월에
모든 언론이 보수 매체, 진보 매체 모두가 어떤 보도를 한지 아십니까? 삼중 수소는 못 꺼내낸다. 모든 보수 매체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준치의 1만 4천 배다. 방사능 물질이. 찾아보면 다 옵니다. 모든 언론이 보도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정권 바뀌었다 이게 모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히 따지자는 거예요. 22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나라 고리원자도 나온 게 50개예요. 네, 자 윤석 대변인. 우리 건강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훨씬 많은 거를 배출하는 중국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걸 얘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집권당이.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앞으로 저희가 2시간을 더 드린다 하더라도 끝나지 않을 주제인 것 같아서 좀 더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두 분의 얘기를 더 들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 얘기가 그렇게 오래 아마 지속될 얘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저희가 신통방송 마무리하면서 얘기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